박경리 에세이 2강 원주에서 QC에게를 제목으로 강의하게 된 가톨릭대학교의 조윤아입니다. 1강에 이어서 이 2강은 1980년 이후의 박경리 작가의 에세이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1980년 이후에 나온 에세이집은 대표적인 것이 원주통신입니다. 1980년에 원주에 내려오셨지요. 1985년에 지식산업사에서 원주통신이 발행되었는데요. 여기에는 1980년에서 1985년까지 잡지나 신문에 기고했던 글들을 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이 지나서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 라는 제목으로 박경리 원주통신이 또 발행됩니다. 난남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사실은 앞에 원주통신의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고 작가의 말 그리고 3편의 글만 추가된 것입니다. 이 3편의 글은 제가 이렇게 좀 자세히 적어 놨는데요. 에세이라기보다는 약간 학술적인 글들입니다. 세미나 발표문이라든가 특강, 채록문입니다. 그리고 2007년에 난남출판사에서 신원주통신이라는 부제를 달고 가설을 위한 망상이라는 에세이집이 출간되었는데요. 이 가설을 위한 망상이라는 이 수필집은 사실은 뒤에 나비야 청산가자라는 장편소설 박경리 작가가 연재를 하려다가 중단을 했던 그 장편소설 일부가 실려 있습니다. 박경리 작가가 1980년에 원주에 내려왔을 그 당시에는 토지 집필을 하느라고 내려갔나 보다 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2000년 9월 현대문학의 다시 QC에게 망상의 끝이라는 글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박경리의 신원주통신 가설을 위한 망상에 또 수록이 되었는데요. 딸 아이와 손자가 남편도 없이 애비도 없이 시가에 살고 있었기에 울타리라도 되어주고자 원주로 내려간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작가로 너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왜 연고도 없는 원주에 왜 내려갔지? 아무 인연을 끊고 토지 집필에만 몰두하기 위해서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2000년이 되어서야 토지를 완간하고 나서야 이렇게 밝혀놓으신 것입니다. 이 사진은 바로 그 1980년에 내려와서 여기 단구동에 박경리 작가가 처음 살던 집의 모습입니다. 여기 원주에 내려와서는 농약을 쓰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서 원시적 생명을 살려보려는 사투를 벌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박경리 작가는 의식적인 것은 아니었을지 모르는데 정릉 시절에도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뒷산에서 어미와 떨어진 꾀꼬리 새끼를 데려다가 곤충을 잡아주며 보살폈는데 결국은 그 꾀꼬리 새끼가 죽었지요. 근데 그 경험을 토지, 길상이의 경험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러니까 박경리 작가가 우리는 생명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작품을 쓰던 그런 작가로서 초기 시절부터 생명에 대해서 남다른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원주통신에는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글이 실려 있는데요. 여기 단구동 박경리 문학공원에 와보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그 박경리 작가가 살던 집 바로 앞에 이렇게 돌로 쌓은 이게 연못인가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손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영장입니다.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작년 여름 손자들이 대하에 물을 떠놓고 물놀이를 했을 때 그 애들을 위해 연못 겸 풀장 같은 것을 만들어야겠다고 작정을 했기에 날이 풀리자마자 일꾼들을 불러와서 거실 앞에 지름 3-4m쯤 되는 사발 모양의 연못을 팠는데 비닐을 깔고 콘크리트를 하는 데까지는 일꾼과 나의 합작이었다. 그 다음에 형태가 잡힌 뒤부터는 나 혼자 매일 찌그러진 모자를 쓰고 작업을 하였다. 그래서 돌을 청석을 하나하나 박경리 작가가 이렇게 쌓아서 예쁘게 연못인지 수영장, 풀장인지 알 듯 말 듯한 그런 예쁜 것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 박경리 문학공원에 오면
박경리 작가가 만들어 놓은 돌길이라든가 이 연못, 풀장을 볼 수 있습니다. 박경리 작가가 손주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아주 손주들을 귀하게 생각을 하셨는데요. 박경리와 관련한 특집들을 보면 이 외손자 원보와 세희의 그림을 액자에 담아서 벽에 걸어놓은 그런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경리 작가의 시집 못 떠나는 배에 이 바로 원보, 손주 원보의 그림이 표지로 실려 있지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생명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기 시작을 했는데요. 모리학은 소설가란 하느님을 닮으려는 사람이라 했는데, 그러나 나는 씨앗을 닮으려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도 같다. 씨앗이 함축하고 있는 신비는 하나님이 신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자연 친화적인 그런 그 생명이라고 해서 인간 생명뿐만이 아니라 나무, 산, 동물들 아주 자연 친화적인 그런 생활을 하면서 생명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원주통신 이 다음에 나온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 라는 에세이집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작가의 말입니다. 그러면 원주에 내려와서 자연 친화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진지한 생활을 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자연과 친했느냐, 아무렇지도 않았느냐,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993년 12월 1일 새벽에 썼다는 작가의 말을 읽어보면 사실 저는 처음 읽었을 때 약간 조금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파도를 타듯 굽이굽이 넘어와야 했던 삶의 역정에서 심정적으로는 어쩌면 가장 힘들었고 처참했던 시기였다. 철저하게 혼자 서야 했던 그 당시 내 존재는 원시림에 내동댕이 쳐진 한 마리 짐승 같았고, 우물가에서 펌프질을 하여 겨우 물 한 바켓을 길어오는데 그만 눈밭에 미끄러지고 말았다. 물은 다 쏟아지고 나는 미끄러진 자리에 퍼질러 앉은 채 소리를 내어 울었다. 허로운 벌판에 사람이라곤 사람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자연의 영신들은 내 어리광스러운 울음의 소리를 들어주었다. 여기 와서 혼자 사람들하고 이 관계를 맺지도 못하고 거의 그 자연을 개척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는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손으로 다 하면서 그때 위안이 되었던 것은 사람이 아니고 자연이었고, 근데 사실은 처음에 왔을 때 이 원시적인 자연의 환경에서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면서 자연에 대해서 더 애정을 갖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원주통신을 보면은 치유받은 내 영혼이라는 제목에서 연꽃을 심어놓으면 웅덩이에 날아오는 환상의 새, 들고양이, 비둘기, 올챙이, 냉이, 고추들, 흙, 별, 많은 자연물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드러낸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아버지, 바람나서, 바람났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요. 본처를 버렸으니까. 나의 문학적 자전이라는 글에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상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없고 엄마와 그리고 죽은 아들에 대한 얘기, 딸에 대한 얘기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고 아버지가 자기를 따귀를 때렸던 적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이때 실리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상처가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66년부터 시작된 큐씨에게 보내는 편지가 2000년까지 지속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신원주통신 가설을 위한 망상에는 다시 큐씨에게가 실려 있는데요. 이 내용은 생명의 아픔에도 실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박경리의 생명사상과 관련한 행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안에 있는 매지리 호수 아시지요? 그 호숫가를 지키고 있던 경비원이 박경리 작가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줬는데요. 그 이야기에 박경리 작가가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한밤중에 천둥 치는 소리 같은 게 나가서 놀라서 나가 보니까 그 천둥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면 그 호수가 얼어서 그 얼음을 깨는, 철새들이 얼음을 깨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 얼음이 깨져야 거기에 있는 먹이들을 먹을 수가 있는데 겨울이 돼서 추운 날씨니까 얼어버렸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박경리 작가가 너무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철새들을 위해서 먹이를 가져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뭐 콩이나 이런 잡곡들을 가져다가 주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매지리 호수가 수상 골프장으로 허가가 나서 계약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박경지 작가가 직접 나섭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동아일보, 문화일보 기자들한테 막 자기가 알고 지내던 기자들한테 연락을 하기도 하고요. 인터뷰를 할 테니 이걸 실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이 계약이 파기가 되고 이 원주 캠퍼스 안에 있는 매지리 호수는 계속 보존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박경리 작가는 그 환경 보존을 위한 잡지도 만들었습니다. 바로 숨소리인데요. 환경 잡지라는 타이틀을 달고, 사실 환경 잡지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2003년 봄에 창간을 했는데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04년 겨울에 폐간을 했는데 이 신원주통신 가설을 위한 망상 이 에세이집에 이 창간사와 이 작별 인사가 다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읽어보면 박경리 작가가 사실 작가로서 이런 행동을 하는 작가는 많지 않으니까요. 환경운동을 위해서 이런 잡지까지 창간했는데 생각보다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고 이거를 이어가기가 힘들었는데 나중에 도와주겠다는 사람들도 나섰지만 이거는 지속해야 하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속하기보다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부끄럽지만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라는 박경리 작가의 그 말, 이 문장은 여러 곳에 쓰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 이 메시지는 사실은 우리 민족은 꿈꾸는 민족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계산 없이 그렇게 상상을 펴는 그런 민족인 것에 반해서 일본인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실은 이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라는 게 그 문화생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일본인과 우리 민족의 특성을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대충 얘기를 하자면 그들은 덧붙이는 것이 특성이요 할 때 여기 그들이 바로 일본인들을 말하는 건데, 그들은 덧붙이는 것이 특성이고 우리는 생략하는 게 특성이고, 그들은 인공으로 치닫고 우리는 자연에 귀의하려 하고, 그쪽은 현실파고 우리는 이상파. 그래서 꿈꾸는 자는 창조하고 수를 세는 자는 재화를 쌓는다. 재화를 쌓는 자는 창조와 인연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장점, 그런 것들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계속했는데요. 다시 큐시에게가 두 편이 2000년대에 쓰여졌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본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 작가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평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쓴 글입니다. 글쓴이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분이 나를 비난한 글이 떠올랐습니다. 큐씨 기억이 왜 이렇게 흐릿한지 한심스럽군요. 그러니까 박경리 작가가 쓴 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비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보겠다. 비난하는 글의 골자는 일본 문화의 특징을 에로, 그로, 난센스, 다시 말하자면 에로티시즘, 그로테스크, 난센스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런 나의 견해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 그런데 이것은 내 견해이기 전에 사실은 어떤 양식 있는 일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나는 거기에 동의를 했고, 그리고 사실은 잘 살펴보면 그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가설을 위한 망상에도 실렸고 생명의 아픔에도 실렸고 일본 상고에도 또다시 실립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에세이집은 이렇게 어떤 특징,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집필한 그런 글들인데요. 기행문도 에세이지요. 기행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만리장성의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박경리 작가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한 것들을 채록해 놓은 젊은이들에게 문학을 지망하는 젊은이들에게라는 산문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사상과 관련한 것들만 모아놓은 생명의 아픔도 있고요.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한 일본 상고도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글들을 모았는데 이 만리장성의 나라만 기획한 에세이집입니다. 여기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간단하게 한두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강출판사에서 나온 만리장성의 나라는 나남출판사에서 다시 출판될 때 토지 인용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기행한 그 내용에 맞춰서 그 배경이 되었던 그 소설 내용들이 같이 인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경리 작가는 살아생전에 중국에 갈 수 있으리라는 상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여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는 중국에 왜 갈 수 없어? 당연히 중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젊은 층이 있는 반면에 아유, 지금 중국을 가다니 세상이 많이 변했어 라고 생각하는 층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문호 개방이 된 것이 사실은 1989년 이후인데요. 아직은 한중수교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1988년 말부터 1989년에 이렇게 세계적인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변하면서 중국에도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한중 수교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홍콩으로 가서 비자를 받고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홍콩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이 만리장성의 나라에 실려 있습니다. 이 만리장성의 나라를 읽어보면 박경리 작가가 중국을 어떻게 다녀왔는지 그 여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홍콩에서 북경, 하얼빈, 장춘, 연길, 백두산, 연길, 선양, 북경, 다시 홍콩으로 와서 서울로 옵니다. 제가 가져온 이 인용문은 하얼빈과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하얼빈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장소이지요. 안중근 의사의 업적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토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고 박경리 작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38년 하얼빈역은 토지 사부 마지막 무대라는 것이요. 조국 독립에 헌신할 것을 맹세한 유인실과 코스모폴리탄 오가다 지로가 엇갈리는 곳, 만나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인실이 태운 마차를 뒤쫓으면서 이 오가다가 절규하는 그런 작품의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는 사실 하얼빈 역도에는 애수가 스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남출판사본 만리장성의 나라를 보면 그 소설 부분이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어서 감동을 2배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에 갔을 때 박경리 작가는 우리 동포들을 만나는데요. 그 동포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조선족 마을을 방문했을 때 그 초대된 집에서 놋그릇을 꺼내 놓는 것입니다. 사실은 놋그릇 그러면 우리 민족의 그릇이어서 그 그릇만 보고서도 눈물이 쏟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원래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공원에 나와서 이렇게 쿠슈를 하는 건지 무술을 하는 건지 춤을 추는 건지 이렇게 모를 동작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모이면 무도회처럼 작게 이렇게 춤들을 추었다고 합니다. 박경리 작가가 초대돼서 간 그 집에서도 사실 무도회가 또
있었는데요. 무도회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만 작은 춤, 약간 몸을 움직이는 그 음악 틀어놓고 춤을 추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사양을 했더니 옆에서 자꾸 다가와서 이렇게 팔을 끄니까 박경희 작가도 자기도 난생 처음 춤을 춰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발이 가는 방향으로 애써 움직여서 이렇게 춤을 춰왔는데, 사람들이 보면서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아주 재밌어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생명의 아픔 에세이집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세이집에서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식, 생명에 대한 어떤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거주하는 공간에는 생화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화를 꺾거나 생화를 꽂은 그런 꽃병들은 없고, 대신 꽃을 놓은 수놓은 것들, 꽃을 그린 병,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작은 꽃 하나도 생명을 허투루 이렇게 꺾어서 또 나 개인이 보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방 안에 들여놓거나 이런 문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담장 아래나 장독대나 집 어느 곳곳에 꽃이 심어져 있는데요. 땅에 심어져 있는 꽃, 우리 문화는 그런 문화인데요. 그래서 그 젊었을 때 수놓은 검정 누비천회를 두르고 아이를 업어 키웠다. 도자기에는 꽃병이 별로 없이, 사실 꽃병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꽃을 좋아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생명을 존중한 것이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꽃들을 그대로 두고 보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서민들의 집에 가보면 분꽃, 접시꽃, 봉소나 아주 많은 꽃들. 근데 사실은 지금도 그 서울이 아니라 이렇게 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서민의 집, 시골 이런 데 가보면 그 의도했던 안 했던 곳곳에 꽃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집안에 들어가면 꽃병에 꺾은 꽃들이 나와 꽃꽂이가 되어 있나, 또 그런 것들은 또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문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꽃을 그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존중하는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신앙으로 그것이 승화되기도 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나무요. 여기 제가 사진을 찾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천연기념물 뭐 이런 거, 경상남도 기념물 이런 건데요. 이런 나무는 많이 보셨죠. 몇백 년을 살아온 거목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데, 예전에는 이걸 보존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 어떤 샤머니즘적인 그런 의식이 우리 민족에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꽃을 좋아하고 나무를 좋아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존경하고 신앙으로 승화되기까지 하는 그런 생명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의 아픔에는 어머니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릴 적에 일자무식인 내 어머니는 그것도 생물인데 꽃 모가지를 함부로 꺾는 것은 안 좋다라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박경리 작가가 작가여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의식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대부분 서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생명들은 사실은 살고자 하는 그런 능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들을 해치면 안 된다. 그리고 자연 순환의 원리를 무심하게 지나치면 생명 사상이 없는 것이다. 무심하지 말고 그것을 지켜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에세이집 첫 번째 강의를 할 때에 60년대, 70년대에는 박경리 작가의 내면의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원주 이후에는 내면 이야기는 조금 들어있긴 하지만 그보다도 사회를 향해서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생명의 아픔이라는 에세이집은 아주 집중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짧게나마 굉장히 많은 박경리 작가의 에세이가 있지만 몇 개만 제가 선별해서 에세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까, 여러분들은 박경리 작가의 에세이집을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춰서 골라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윤아였습니다.